여러분, 남한테 안 베풀고 자식한테 안 퍼주시고 살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아주 똑똑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잊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남한테 해준 것입니다. 어르신이 10년을 베풀어도 상대는 한 번 거절한 것만 기억합니다.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억울하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남한테 쓰던 마음과 돈과 시간을 이제는 나한테 써야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남 먼저 챙기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사야 마음이 편하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모른 척을 못합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후 자금을 꺼내서라도 보태줍니다. 후배가 사업이 힘들다고 하면 내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주머니를 엽니다. 동네 모임에서 회비가 모자라면 항상 내가 더 냅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면 줄수록 관계가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챙겨줬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자식은 받는 게 당연해졌고 지인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후배는 더 큰 부탁을 들고 옵니다. 내가 해준 건 기억하지 않으면서 안 해준 건 또렷이 기억합니다. 정작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웠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병문안 한 번 오는 사람이 드뭅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이어집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게 관계가 아니라 상대의 편리함이었구나. 뭐가 잘못된 걸까요? 많이 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 없이 준 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말투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고마움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가 되면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가 되면 기대는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어르신이 이번엔 어렵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그동안 받아온 것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거절당한 서운함만 느낍니다. 고마움은 휘발성이고 서운함은 접착제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잔인한 구조입니다. 베풀매 선이 없으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감사는 증발하고 요구만 커집니다. 그 요구를 단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동안 해준 건 전부 지워지고 섭섭함만 돌아옵니다. 나이 들어서 함부로 베풀면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무너집니다. 건강도 줄고 돈도 줄고 마음도 텅 비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직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현명한 어른은 남한테 먼저 베풀지 않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글이 유익하다고 느끼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어르신들의 네라는 한마디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최동호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중동 건설 현장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한국 사람 특유의 끈기로 버텼습니다. 번 돈은 고스란히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는 아이들을 키웠고 동호 씨는 가장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동호 씨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든 겁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허리가 휠 때까지 일하고 번 돈은 자식과 가족에게 쏟아부은 세대. 대한민국이 이만큼 큰 건 이런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동호 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을 대고 작은딸 결혼 비용을 보태고 손주가 태어나면 축하금을 두둑이 챙겼습니다. 동네 후배가 가게를 차린다고 하면 보증을 서줬고 옛 동료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몇백만 원씩 빌려줬습니다. 경조사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인심 좋은 최 사장이라 불렸습니다. 동호 씨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65이 넘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혹사한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허리도 오래 서 있기 힘들어졌습니다. 철물점 매출은 해마다 줄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단골들이 하나둘 빠졌습니다. 결국 67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호 씨는 주변을 챙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아파트 잔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노후자금에서 3천만 원을 빼줬습니다. 작은 딸이 아이 학원비가 빠듯하다고 했을 때도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후배한테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있으니까요. 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70이 되던 해 겨울에 동호 씨가 쓰러졌습니다. 무릎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가 7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동호 씨는 난생 처음 자식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대출 갚느라 빠듯해요. 좀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다시는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동호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후배에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형님, 저도 요즘 어려워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동호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하거나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건가 싶었습니다. 나라 세우겠다고 사막에서 땀 흘리고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자식 잘 되라고 없는 돈 쪼개서 보태줬는데 정작 내가 쓰러지니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호 씨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몰랐던 겁니다. 경계 없이 주면 상대는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진다는 거요. 그 뒤로 동호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수술비는 실비보험과 지인 한 분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동호 씨는 조용히 규칙을 세웠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부탁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루 생각한 뒤에 답한다.
경조사비는 내 형편에 맞는 만큼만 낸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했습니다. 후배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오히려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작은 딸이 주말에 반찬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동호 씨가 항상 먼저 챙겨줬으니까 자식들은 챙길 필요를 몰랐던 겁니다. 동호 씨가 한 발 물러서자 비로소 자식들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동호 씨는 요즘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무릎 수술 후 재활을 겸해서 시작한 산책인데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산책하면서 동호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작 나를 먼저 챙겼더라면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요. 동호 씨처럼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노후에 외로워지는 건 맞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남을 챙기기 전에 나를 먼저 챙기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지켜야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동호 씨는 그걸 70이 되어서야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일찍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그랬는데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동호 씨가 배운 것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였습니다. 베풀매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채운 다음에 남에게 주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도 결과는 엉망이 됩니다. 주는 사람은 바닥나고 받는 사람은 버릇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순서를 평생 거꾸로 살아오셨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고 나는 나중에. 자식을 먼저 먹이고 나는 남은 걸로. 이게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마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이런 안내를 합니다.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옆 사람 것을 먼저 씌우지 말고 반드시 내 것부터 착용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면 누구도 챙길 수 없습니다.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통장이 바닥나고 내 마음이 지치면 그 상태에서 누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도와주다가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 폭발이 관계를 산산조각 냅니다. 그러니 나를 먼저 채우는 것이 결국 관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200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지금 들어도 정확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사람의 베풀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무가 되고 의무가 되면 짐이 됩니다.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표정이 바뀝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듣는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쌓은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서운함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터지면 수습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나를 먼저 챙겼다면 그 폭탄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감 피로라고 부릅니다. 남의 어려움에 계속 공감하고 도와주다 보면 정신적으로 탈진하는 현상입니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남을 돌보는 직업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평생 자식을 돌보고 배우자를 챙기고 주변 사람을 챙긴 어르신들이 노년에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지친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닥난 겁니다. 남한테 쓸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걸 다 쓰고 나면 정작 내 삶을 돌볼 힘이 남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의욕이 없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합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평생 남한테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반복된 베풀면 상대방의 감사 회로를 마비시킵니다. 처음 도움을 받았을 때 사람의 뇌는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강하게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같은 도움이 2번, 3번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더 이상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존중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기대입니다. 이번에도 해주겠지. 당연히 도와주겠지. 이 기대가 굳어지면 어르신의 도움은 더 이상 호의가 아니라 상대 마음속에서 권리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이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새로운 자극에는 강하게 반응하지만 반복되는 자극에는 점점 둔해집니다. 처음 에어컨을 틀면 시원함을 강하게 느끼지만 10분만 지나면 시원한지도 모르고 지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상대는 점점 고마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가끔 베푸는 사람의 도움이 훨씬 귀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1년에 한 번 진심을 담아 선물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베풀물 아끼게 됩니다. 아끼는 게 인색한 게 아니라 베풀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아껴야 귀해지고 귀해야 감사가 남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세대 대부분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등이 굽도록 일하고 번 돈은 자식 교육비로 집 마련 비용으로 결혼 자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한 번도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와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가 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효도의 무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도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집니다. 이것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다만 달라진 시대에 맞게 어르신들의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퍼주는 방식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 건강과 내 재산과 내 시간을 먼저 확보한 뒤에 여유가 있을 때만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시대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위대한 사상가들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요. 내가 무너진 채로 남을 돕겠다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나를 세운 다음에 남을 돕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에너지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바깥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남한테 쓰던 시간을 나한테 쓰는 겁니다. 남한테 쓰던 돈을 내 건강에 쓰는 겁니다. 남한테 쓰던 감정을 내 마음을 돌보는 데 쓰는 겁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전환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전환입니다. 남을 챙기느라 나를 잃어버린 어르신들이 다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르신이 나를 먼저 챙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부탁하던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아무 때나 연락하던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연락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어르신이 쉽게 내주지 않으니까 어르신의 도움이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은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무한히 퍼줄 때는 감사를 모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챙기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부모의 존재가 눈에 들어옵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를 당연한 지원자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베풀물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베풀의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만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주는 사람도 지치지 않고 받는 사람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만이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소진된 사람은 따뜻하고 싶어도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따뜻하려면 먼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동호 씨가 70에 깨달은 것을 어르신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으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깨달은 사람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큰 결심은 3일을 못 갑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의지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든 지인이든 누군가 부탁을 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바로 알겠다고 합니다. 거절하면 미안하니까요. 상대가 실망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기 전에 입이 먼저 열립니다. 그런데 바로 대답하면 열의 9은 감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거절하고 미안하면 또 해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감정으로 내린 결정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고 답 줄게. 이 한마디가 어르신의 삶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생각할 시간이 생기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내가 이걸 해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주더라도 내 삶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때 결정하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지킬 기준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감정에 휘둘립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해주고 내일은 짜증이 나서 거절하고 모레는 또 미안해서 해주는 식이 반복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존중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은 빌려주지 않는다. 자식에게 매달 보내는 돈은 얼마까지만 한다. 경조사비는 내 형편에 맞는 만큼만 낸다. 밤 늦은 시간에 오는 부탁은 받지 않는다. 일주일에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은 여기까지만 한다. 이런 기준이 딱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있어야 어르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거절할 때도 편합니다. 미안한데 나는 돈 거래는 안 해. 이렇게 짧게 말하면 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를 붙이면 상대는 거기서 빈틈을 찾습니다. 그럼 조금만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 이 한마디로 끝내면 상대는 그걸 규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규칙은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설득하기 쉽지만 규칙 앞에서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기준을 한번 세우면 두 번째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한번 정했으면 바꾸지 않는 겁니다. 한번 흔들리면 상대는 다음에도 밀어붙입니다. 사람은 한 번 된 일을 언제든 될 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사람만이 존중을 얻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범위를 먼저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만큼은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자식도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반대로 언제든 말해라 다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면 요구는 계속 커집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한계를 모르면 더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선을 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선을 그어야 자식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무한히 받기만 한 자식은 자립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립을 못 배운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기댑니다. 그것이 자식에게도 불행입니다. 선을 긋는 것이 매정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남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말고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어르신에게 어떡하지 하고 찾아왔을 때 바로 답을 주지 않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금 가장 급한 게 뭐야? 이 질문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신 해결해주면 그 순간은 편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또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옵니다. 결국 어르신은 문제 해결 기계가 되는 겁니다. 어르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줄어들고 상대의 의존은 커집니다.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시작되면 책임감이 따라옵니다. 스스로 해결한 사람은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신감이 붙으면 더 이상 어르신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때 관계는 의존에서 벗어나 진짜 관계가 됩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라. 상대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상대를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의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서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상대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남한테 쓰던 시간을 나한테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산책을 하든 음악을 듣든 책을 읽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달려온 어르신들에게 나를 위한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됩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반대로 지친 사람은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피합니다. 나를 챙기는 시간이 결국 관계를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돌봄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돌봄은 나르시시즘과 다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남도 돌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워진 그릇으로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그릇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부탁받으면 바로 답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벌 것. 둘, 내가 지킬 기준을 미리 정해둘 것. 셋, 도움을 줄 때는 범위를 먼저 말할 것. 넷, 대신 해결해 주지 말고 질문을 던질 것. 다섯, 남한테 쓰던 시간을 나한테 쓸 것. 이 5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하나를 시작하면 한 달 뒤에 어르신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나를 먼저 챙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주변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어르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내주지 않으니까 어르신의 마음이 귀해지는 겁니다. 귀한 것은 아무도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존중이 시작됩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어르신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편리함으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남는 사람이 어르신의 노후를 따뜻하게 해줄 사람입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10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두세 명의 진심이 어르신을 지켜줍니다. 늙어서 존중받는 어른은 많이 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단단히 세운 사람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돈을 지키고, 내 시간을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만이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오래 따뜻한 사람 곁에 진짜 사람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몇 사람과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 관계는 어르신이 나를 먼저 세울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따뜻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5가지 중 몇 번부터 실행하실 건지 번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라도 좋고 5개 전부라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남겨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생각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함께 나눌수록 우리 모두의 노후가 단단해집니다.